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오늘은 발 건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발과 요족은 단순한 발 모양의 차이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의 몸 건강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발 모양으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울 부민병원 안지용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밌게 제목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람의 성격대로 건강이 이어진다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서도 심장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제가 발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 발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성격적으로 표현을 제가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의사가 본 발 모양 성격설. 그러니까 사실은 평발과 요족이 주제고요. 이 건강 신호를 의사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STP입니다. 네, 저는 ENFJ인데 제가 사실은 MBTI 세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혈액형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B형이거든요. 네. B형 남자는 좀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 되게 억울해서 이런 걸 믿지 않는데, 네. 이게 요즘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소개팅을 해서도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부랴부랴 저를 파악해 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나눠서 이 그림에 있듯이 I와 E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세세한 거고 뭐 그거를 제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I는 뭔가 좀 인트로버티드 돼서 책임감 있고 자기를 바라보고 좀 조용조용하고 그런 분들이 I에 해당하실 것 같고요. 좀 그래도 막 활달하고 성격이 좋은 그쵸. 사람들은 E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환자들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 다르시군요. 성격인데 네. 제가 발로 봤을 땐 그 네. 성격을 좀 예측하는 거죠. 아. 들어올 때부터 조금 다르세요. 오, 네. 되게 우당탕탕한 걸음도 빠르시고 네. 어떤 분은 팔자 걸음이세요. 그게 뭐 원래부터 팔자 걸음이 아니시고 의도적인 팔자도 있습니다. 그게 발의 모양 때문에 걸음걸이가 평생 동안 약간 팔자처럼 걸어야 편한 발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발이 앞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슬슬 그러니까 운동화에나 신발에 네. 걸려서 넘어질까봐 네. 일부러 팔자처럼 걷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보폭이라든지 행동을 보면서 아, 이분은 성격이 좀 급하시구나, 아니면 이분은 성격이 조금 느긋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I는 사실은 뭐 내향적이다 해서 introverted, 근데 외향적인 건 E라고 하니까 extroverted인데, 이 발에 대한 성격은 저는 발하는 의사로서 뭐 믿거나 말거나 이 재미삼아 얘기해 보자면 이 평발과 요족도 성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발에 되게 이해도가 높으십니다. 왜냐면은 남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다 군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군대에서 우리 아들 평발이라고 얘기 들었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걸로 군대를 혹시 안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네. 되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평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평평한 발이 플랫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뭐가 플랫하냐? 발의 아치. 발을 지금 그냥 살짝 봤을 때 안쪽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고요. 나는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살이 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치가 낮거나 정말 아치가 소실된 사람들은 아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발인데, 그거는 우리가 국어적으로도 알 수 있고 쉬운 말이지만 이걸 하나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뒤꿈치. 우리가 서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평발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벽에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바지를 무릎까지 건 다음에 이 뒤꿈치가 생긴 모양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일자로 장단지부터 뒤꿈치까지 일렬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거는 그냥 정상 발이죠. 근데 평발인 경우에는 이게 무릎이 X자 무릎처럼 뒤꿈치가 이렇게 조금씩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 3차원적으로 이 발은 뒤꿈치는 바깥쪽으로 빠지고 앞쪽도 조금 바깥쪽으로 빠지는 형태가 이게
X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 외반 이것 때문에 증상이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불편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 장난칠 때 우리가 발에 프린트를 한번 찍는 물감으로 손바닥 찍듯이 네. 발바닥을 이렇게 도화지에 찍어보면 평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 뚱뚱해지는 거죠. 많이 찍히는 거죠. 네. 원래 사실 아치가 있으면 아치가 있는 부분 물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압력이 걸리면 안 되는 곳인데 이 평발은 평평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발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곰발바닥 같거든요. 그래서 아치가 많이 소실된 경우에 이렇게 넓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족저압이라고 해서 넓은 저촉면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병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는데 되게 불편감,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데도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평발이 네. 이것을 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야 이제 우리는 평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평발인지는 이렇게 서서 뒷모습을 보면 조금 보이는 편인가요? 네, 이게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제 혹시 평발인 사람은 네. 뒤에서 바라봤을 때 발가락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 정말요? 원래 발가락이 잘 안 네. 보이죠. 장단지와 뒤꿈치로 발가락이 가려져야 되는데 이 아까 제가 말한 건 좀 휘니까 네. 발가락이 많이 보이는. 아. 네, 그래서 뭐 투매니 토 사인이라고 하는데 네. 토의 발가락이 많이 보여요. 아치가 무너지면서 되게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원래는 잘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꼭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이렇게 발가락이 많이 보이는 거 뒤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의 발가락이 하나, 두 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뭐 세네 개가 다 보인다. 아치가 많이 무너지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군대를 가는데 우리나라 신검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신검이요? 예, 신검에 네. 이제 나이가 되면 네. 신검을 보러 가는데 네네. 제 신검할 때는 이랬습니다. 저는 2급이 나왔는데 오, 네. 네,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1급입니다. 왜 그렇죠? 그냥 네. 다 군대 가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냥 뭐 불편한 사람이 있어 가 파트 받았는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네. 저 눈이 안 좋습니다 얘기했더니 네. 그래 그럼 2급 네 현역이죠. 네. 그래서 이 군대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다 가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평발이라는 게 신검의 어떤 항목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혹시 나 평발 아닌가 모두 다 체크하는 게 거의 루틴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평발의 유병률이라고 외국의 논문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평발은 태어날 때 모두 평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제가 네. 이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누구나 O자형 다리, 무릎 얘기입니다. O형 다리로 태어나서 네. 처음에는 누구나 평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업어주셔서 제가 오다리가 된 게 아니라 누구나 태어날 때 오다리인데 네. 발달의 과정에서 오다리에서 벗어나고 일자다리가 되고 네. 어떤 사람은 기질적 특성에 따라 X자 다리기도 하는 거죠. 네. 다시 발로 얘기해보면 누구나 다 평발로 태어나서 3세경에 한 반 정도는 그냥 아치가 그냥 보면 아치가 움푹 파여 있는 것 같은데 땅을 디뎌보면 아치가 좀 많이 이게 짜부되는 그게 좀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 54% 됩니다. 그러다가 6세경에 되면 이 절반 정도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적으로 아치가 형성되는 거죠. 전체에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한 1%만이 병적인 평발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너무 불편해서 뭐 우리가 이 깔창이라고 하는 인솔이 필요하거나 뭔가가 불편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추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그런 병적인 퍼센티지는 거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일부 한 15%, 한 20%, 열에 한 2명 정도만 일부에서는 유연성 평발, 그러니까 대부분 무증상인데 이 유연성 평발이 뭐냐면 당신 평발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발끈하시는 거죠. 난 평발 아니다. 나는 여태까지 운동도 잘하고 평발도 아니고 군대도 잘 갔다 왔고 행군도 잘했는데 왜 내가 평발이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치가 있어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보니까 체중을 싣고 찍어보니까 이 아치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아주 심한 평발은 아니고 군대별 평발은 아니지만 평발이 끼가 있다. 이렇게 알면 이제 좀 납득이 되죠. 난 평발 아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누구나 다 평발로 태어나서 되게 그냥 러프하게 4세에서 8세 사이에 이제 아치가
생기면서 이제 정상 아치가 형성되고 일부가 이제 성인까지 문제를 야기하는 병적인 평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이게 배경 지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 라이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그런 날님께서 어릴 때 평발이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기도 하나요? 몇 살까지 지켜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교정되기도 하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몇 살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요거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인종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이만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지켜봐야 되냐? 그냥 수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17세 미만에서는 좀 수술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관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기준을 당연히 그냥 나이만으로 측정하는 거는 좀 모호하고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아까 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유연성 평발인지 강직성 평발인지 어떤 병적인 기형이 동반됐는지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평발이다 진단을 하더라도 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발은 일단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걸 아주 내추럴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평발의 3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앞꿈치가 이렇게 휩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아치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같이 세트로 가는 거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가만히 있고 아치만 딱 무너진다 생각하시는데요. 앞꿈치가 돌아가고 아치가 무너지고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 3차원적인 변형이 이제 평발의 3요소고 저는 표현을 평발이다 이렇게 하면 좀 화내시는 분도 있고 좀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발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평발기가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저의 의미는 좀 약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치는 정상 아치예요. 아치는 괜찮아 보이는데 뒤꿈치만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 있어서 접질렀을 때 통증이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불편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아치 자체는 괜찮은 사람을 저는 평발기가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좀 약하게 네.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나왔던 말이 뭐냐면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입니다. 그냥 딱 그 말의 그 어떤 표현만 봐도 유연한 게 좋은 거고 강직은 나쁜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환자들이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보면 아치가 있다. 움푹 파인 게 있는데 서서 세어보고 서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요 밑에 있는 사진처럼 정말 플랫합니다. 이거는 체중부하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나 엑스레이 동네 정형외과 갈 때마다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는데 나는 평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앉아서 찍은 거예요. 우리 다 엑스레이 갔을 때 네. 앉아서 찍거든요. 그렇게 찍었을 때는 사실은 관절염도 좀 약하게 나올 수 있고 평발의 수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발을 평가할 때는 체중을 부하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직성 평발은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강직성이요?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데려오십니다. 할머니요? 네. 완전 나이 많은 할머니까 손주를 네. 데려오는데 네. 저한테 문을 열면서 네. 우리 손주가 네. 평발이야. 정말 평발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엑스레이도 안 찍어보고 손주가 평발인 걸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보면 아나요? 네. 그냥 봐도 아치가 없고요. 네. 체중을 실어봐도 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족저압을 쟀을 때 되게 네. 뚱뚱하게 나오는 발처럼 그냥 봐도 평발이에요. 이거를 몰라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오면서 우리 손주가 평발 같아요. 이 말은 앉아 있어도 평발. 그러니까 체중을 실지 않아도 평발이고 아치가 무너졌고 뒤꿈치가 빠져 있고 앞꿈치도 돌아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C자형으로 생긴 이상한 발의 모양을 가졌다. 서 있으면 더 악화되고 더 이상한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할머니가 봐도 엑스레이 안 찍어보도 아는 평발을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유연성 평발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강직성 평발이 많으신가요? 뭐가 많을 것 같나요? 저는 유연성 평발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심한 게 적고 그 강직성 평발은 뭐 수술의 대상이기도 하고 실제로 군대 면제는 강직성 평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연성 평발은 대부분 무증상도 많고 우연히 발견한 것도 있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유연성 평발인지 모르고 사시는 경우도 있을 만큼 뭐 유연성 평발은 흔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요족인데 요족은 평발의 반대발입니다. 우리가 하이를 신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이 아치, 아치가 높아요. 그냥 봤을 때 아치가 높아요. 근데 이 아치가 높다, 움푹 파인 게 깊다,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알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하나의 요소가 아치가 좀 높다. 두 번째 요소가 그러면 이 아치라는 게 왜 있을까요? 체중을 좀 흡수하려고 스프링처럼 약간 펴졌다, 구부러졌다 해야 되는데 요족인 경우에는 체중이 흡수하는 그게 좀 그러니까 플래트닝 이게 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 그러다 보면 굳은 살이 많이 박힙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에 유독 그냥 티눈 정도가 아니라 엄청 사이즈도 큰 굳은 살, 되게 오래된 굳은 살이 있고 내가 좀 아치가 평발에 가깝지 않다 하면 약간 요족기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요족의 3요소는 당연히 평발과 반대예요. 요족의 불편한 거는 발등이 높아서 불편하다. 신발을 뭘 신어도 위에 발등이 닿아서 불편하다. 요즘 운동화를 보면 요즘 운동화는 옛날과 좀 다릅니다. 옛날에 인조 가죽을 써서 뭔가가 이렇게 신발에 부딪혀가지고 발이 많이 까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는데 요즘은 러닝화나 모든 걸 보면 되게 니트로 직물 소재로 돼 있어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족이 그래도 편한 세상이 됐고요. 뒤꿈치가 평발은 바깥쪽으로 가는데 이게 요 화면에 있는 B 그림처럼 축이 약간 안쪽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요 위태롭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 살짝 비탈길 가면 요 방향대로 싹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것도 요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요족을 갖고 있는데 자주 접지르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접지르면은 보통 MRI를 촬영하거든요. MRI를 촬영했더니 자주 접질렀으니까 옛날에 다쳤던 흔적들이나 지금 다쳤던 인대의 손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 손상을 아무리 꼬매도 이 뼈 자체에 위태롭게 서 있는 되게 불안하게 서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요족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요족 자체가 해결되거나 하지 않으면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대를 아무리 꼬매줘도 요족이 심한 경우에 그 불안정성이 만약에 이렇게 뼈가 휘어져 있는 것 때문이라면 아무리 인대를 꼬매줘도 안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족은 신발 선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은 평발이나 요족은 다 신발 선택이 중요한데 네. 사실 예전에는 신발을 선택할 때 브랜드를 보고 샀어요. 뭐 나이 땡, 아디다스 땡 이런 거를 샀는데 네. 요즘은 이제 브랜드도 좋아졌고 또 브랜드를 잘 보면 뒤에 이제 제가 신발을 고르는 것도 한번 진짜 실제적인 걸 봤는데 이 뒤에 한번 신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환자가 저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건데요. 이거 오죽하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을까요? 예, 이게 여기 압력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분 남자시거든요. 네. 이게 힐도 아니고 밥꿈치에 너무 굳은 살이 박히니까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에 압력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 감압하는 효과를 자기 스스로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나 심한 요족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되게 발바닥에 심한 굳은 살이 엄지, 새끼발가락, 뒤꿈치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요족을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의 아치가 높은 요족은 네. 굳은 살과 연관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작을 MBTI로 했기 때문에 평발이나 요족의 MBTI는 I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뭐 기질적인 문제로 독서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되게 활달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런 활동을 좋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걸음걸이 이상으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짱 걸음을 하는데 이 안짱 걸음이 뭐 힙의 고관절의 문제로 때문에 팔자 걸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발이 서로 부딪히니까 엄지가 맞다니까 의도적으로 잘 걷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돌리는 이 팔자 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제일 흔한 게 오래 걷지 못하고 쉽게 피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자꾸 주물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다리 좀 주물러줘 이런 것도 있고 장단지가 아파서 자주 울면 병원 가면 대개는 말 듣기는 성장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장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장통은 첫 번째로 진단하는 그런 병명이 아니에요. 모든 병을 했는데도 성장기엔 아이가 특별한 병의 원인을 못 피는데 자주 반복되는 통증이다. 그럴 때는 이제 간별 진단에 맨 마지막으로 성장통을 붙이는 거죠. 성장통보다 조금 아파서 평발이나 요족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원래 활달하게 운동하던 아이가 되게 성격도 활달한 E의 성향을 가진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좀 약간 샤이하던 좀 약간 좀 새침해지는 사춘기 때 갑자기 운동을 안 하려고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듯한데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독서가 취미고 앉아있는 게 길어진다? 한 번쯤은 이게 혹시 평발로 인한 건 아닌지 아치가 발달한 시기에 체중이 늘어나서 아치 발달보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서 증상이 생기는 유연성 평발 아닌지 부모님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세요? 물어보면 안 아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대개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봐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불편감이 있는 거는 당연히 평발 요족의 아주 흔한 증상이고요. 소아의 경우는 아기가 묻어난 아이들도 있고 좀 예민한 아이도 있어서 묻어난 아이 경우에는 상당하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도 뭐 이게 표현을 잘 못하니까 늦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빠가 평발이면 엄마가 평발이냐? 예, 좀 가능성 있죠. 유전적인 소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가족력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평발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자녀가 불편한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래 정상적인 발이 후천적으로 평발이나 요족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상적인 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정상발이 요족이나 평발로 되는 경우에는 저는 저런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그 족저근막이 끊어지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그런 경우에 족저근막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아치를 잘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상으로 인해서 평발이 되는 경우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냥 발달성으로 정상이다 평발이었다면은 그냥 원래 평발이 될 운명이었지 않았을까. 예, 병적으로 외상이 아니라면 그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정상이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어떤 유전적 요인이 평발을 만든 게 아닐까. 네. 그럼 따로 예방법은 또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네.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고 누구나 잘생기고 싶고 누구나 키 크고 싶다고 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그 키 크고 싶은 저기 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래서 키가 180, 190 되면 전 제 아들부터 맞추고 싶거든요. 네. 정말 그게 보장이 된다면 뭐 돈으로 키를 살 수 있으면 저도 한 대 맞고 싶은데 모든 게 그럴 수가 있네요. 세상이 공평하고 얼굴 예쁜 거나 잘생긴 것도 재능이고 네. 머리 똑똑한 것도 재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뭐 이정재 배우가 왕이 될 관상인가 이 관상의 왕이 될 팔자일 수도 있지만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이 평발이고 얘가 만약에 평발이 될 상이라면 그 유전적 소인을 극복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만족하려는 거는 평발을 아예 아닌 걸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평발이나 사는데 전혀 모르는 평발로 만드는 게 이제 저나 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죠. 평발의 운명을 바꿔서 평발을 아님 정상발로 바꾸냐? 그건 수술 아니면 좀 어려운데 네. 사실 수술도 저는 항상 동의서를 받을 때 정상발 되는 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평발이냐 원인도 정확하게 모르고 유병률도 정확히 모르고 발달 과정에 생긴 거를 수술로 뚝딱뚝딱 해서 완벽히 기능적으로 정상인 발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뭐 성형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성형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나이가 지나면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뭔가 다시 손을 보지 않으면 다시 한 것처럼 뭐 이게 영원한 것도 없지만 노력하면 그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쪽으로 아무 무증상 없이 운동 잘하는 뭐 국가대표들 만나보면 평발인데도 국가대표적인 기능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목표는 그런 거죠. 정상발이냐 어느 거는 비정상발이냐 그거보다는 내가 평발이거나 요족이며 앞으로 관리를 해서 합병증 없고 내가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시는 평발입니다. 활동적인 이성형의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 평발 증세 혹은 심해서 오래 걸어서 아파가지고 그냥 독서를 취미로 하는 거죠. 그냥 원래 내 마음속에는 내 발의 모양이나 내 운동 능력, 내 타고난 심장은
E의 성향을 지녔는데 발이 평발이거나 쉬 필요하다는 이유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우리 아이가 I의 성향을 가진 건 아닌지 부모님들이 잘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이 내향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확인이 꼭 필요하고,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시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르는 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발, 그래서 플랫풋, 아치에 되게 주목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평발을 안 부르고 후경골건 부전이라서 내측의 힘줄이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아니면 힘줄의 기능이 살아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고도비만이 많아서 뭐 120kg도 있고 200kg도 있고, 그래서 이 3차원적 변형에서 특히 내측이 무너지면서 이 후경골건이라는 기능이 중요한 힘줄이 끊어지거나 기능이 소실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뼈를 어떻게 하지만 건 이식도 되게 중요한 포션으로 생각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힘줄을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식을 한다. 이게 이제 미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한국은 그렇게 고도비만이 많지 않고 뭐 120kg 뭐 이런 게 드물기 때문에 아치 소실에 보통 주목하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고 군대 신건 기준에도 평발의 아치가 어떤 거냐, 힘줄 파열까지 생각하는 경우에는 좀 드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평발도 군대 가나요? 예, 군대 가는 문제 항상 문제인데, 예, 제가 지금 이 사진은 2024년도 기준입니다. 평발의 각도를 측정하는데 당연히 체중부와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특히 외측상에서 제1중족골과 거골각을 재서, 그게 이제 17도 이상이면 이제 4급, 아예 군대를 빼는 건 아니고 4급 공익 근무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2025년 기준, 제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2024년 기준으로 4급 판정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드는 제 환자가 찾아왔어요. 저 현역 가게 생겼다. 왜? 아니, 판독 받고 지금 당신은 그 공익근무를 하더라도 이게 기간이, 대기 시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정을 받고 바로 간 게 아니라 대기하던 터였는데, 이게 2025년 기준으로 바뀌었고 소급 적용돼서 뭐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각도가 전에 17도가 이제 30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웬만해서는 군대를 가야 한다. 더 이상 평발로 군대를 가기가 좀 어렵다. 네. 라는 게 된 거죠. 아까 말해주셨던 그 강직성 평발도 그럼 혹시 면제를 당하기 힘든가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기 원래 C라고 적었다가 네. 이 한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이걸 뺐는데, 강직성 평발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각도가 되게 높습니다. 거의 30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능 그 단순히 각도뿐만 아니라 수술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종합하는데, 심한 강직성 평발은 여전히 이제 여긴 없지만 C에 해당하는 이제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항상 이 워터쉐드 에어리어, 그 회색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네. 아주 심하거나 정상이면 고민도 안 합니다. 근데 거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요렇게 보면 면제고 공익이고, 요렇게 하면 현역인데, 이 현역과 공익은 좀 시간차가 크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세요. 전에는 17도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30도가 돼버렸으니까 이 17도와 30도에 있던 분들은 예전에는 공익 판정을 받았다면 현재로는 안타깝게 현역을 안타까운 게 아니라 뭐 좋은, 예, 저 노홍철 개그맨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군대 갈 때 너무 즐거웠다고. 정말요? 예, 공짜로 2년 동안 캠핑 간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평발로는 더 이상 병무용 진단서가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이제 외부에서 각도 측정도 중요하지 않다. 그 병무청에서 직접 재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 방사선감은 보통 이런 걸 측정하는데, 제가 이 빨간 표시한 것처럼 바깥쪽에 이 체중을 부하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 각도를 갖고 군대를 면제를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깔창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되게 질문 많이 하시고, 예, 저 친척들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보존 쪽 치료하면 아치를 좀 서포트하면 증상이 좀 좋아지겠거니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교정 깔창이라 하는데, 이게 교정 깔창이라고 하면 진짜 교정이 되려면 깔창을 빼고 나서도 깔창을 한 10년 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제 평발이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정력은 없고, 다만 내측을 아치를 지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바랐던 후족부 정렬이 개선돼서 착용 중에만 증상이 좀 좋아지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깥쪽이 충돌 증후군이어서 증상이 통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개선할 수가 있고 아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후경골근 부착부의 기능 저하나 통증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치를 잘 서포트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발이 아치를 잘 받쳐서 많이 높이면 이게 일직선으로 되기 때문에 네. 통증이나 그런 게 완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 깔창은 시중에서 팔기도 하고 직접 맞춤 깔창도 있고 다양한 깔창이 지금 이용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볼게 아니 맞춤 깔창을 했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 오버 더 카운터라는 게 실제로 그냥 가서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50 상당의 실리콘 인쇄 보행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 분석에 이득이 없다는 논문도 있었고요. 제가 이거는 미국 월마트에 갔는데 이 깔창을 위한 기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사진을 요거 한번 따왔는데 미국에서 그냥 자판기처럼 실제 우리나라 교정 깔창 비용보다는 한 3분의 1 가격에 이 지나가다 한번 보고 한번 서가지고 나름 족저압을 측정해서 그 아치를 좀 그 비례해서 자기만의 깔창을 이렇게 만듭니다. 완전한 맞춤은 아니고 그냥 기성품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나에게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작년에 월마트 갔거든요. 네.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찾으러 다녀봤는데 저도 계속 그 미국에 있는 그런 뭐 깔창 같은 걸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봤는데 이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유행같이 기성품이나 맞춤 깔창이냐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연구를 많이 하죠. 이게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비침습적인 거기 때문에 맞춤형 깔창과 기성품 깔창을 비교하면 대개는 사실은 뭐 제가 이해하는 한은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저런 게 있습니다. 기성품도 싸진 않다. 생각보다 비싸다. 그리고 맞춤형 깔창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한번 하고 끝 하는 데보다는 네. 계속 의사가 어디가 불편한지 물어보고 아치를 높였다 낮췄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선택할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에 그 접촉 닿는 변이 뭐 EVA라는 폼 재질 많이 쓰는 EVA가 될 수도 있고 포론이라는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맞춤형 깔창에서는 되게 그런 게 자유롭기 때문에 맞춤형은 뭐 사실 비용을 빼놓고는 좀 괜찮은 면이 있고 요즘은 기성품도 되게 싸고 잘 나오니까 맞춤형이 부담되신 분은 기성품 한번 써보시고 좋다 그러면 언젠가는 맞춤형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논문도 이거 제가 하면 결론은 그냥 쉽습니다. 소압 평발 깔창을 사용 시 강한 아주 스트롱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한 70% 경우 잠깐 사용한 거 말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게 푸드앤앵클 서저리라고 이거는 이제 유러피안 오피셜 푸드앤앵클 소사이어티의 잡지인데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란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깔창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나이에 비해서 과체중인 경우나 나이가 어린데 증상이 심한 경우 아니면 그냥 평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안쪽에 뼈가 있는데 이게 주상골이란 뼈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같은 뼈가 없어도 되는 뼈고 우리가 액세서리 뼈라고 해서 여자들 귀걸이에 액세서리 매달듯이 없어도 되는 뼈가 주상골에 매달려 있어서 그 거기에 후경골건이 붙기 때문에 증상이 야기되기도 하고 운동을 좀 심하게 했거나 접질렀을 경우 남들은 2주 가는데 어떤 사람은 6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인솔이나 이런 깔창이 도움이 됩니다. 통증도 완화도 되고 부상도 조금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고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능성 깔창이라고 판매하는 걸 제가 한번 보면 내측 아치에 지지 부족이 있는 경우도 좀 있었고 강성이 낮아서 이게 발을 이렇게 맞춰보면 잘 맞는 듯 하는데 체중을 실으면 쑥쑥 들어가서 잘 못 받쳐주는 경우가 좀 있다고요. 그래서 기능성 깔창이나 국내 시판용을 살 때는 좀 발을 한번 살짝 대보기도 하고 좀 만져봐서 부드러운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치를 잘 받칠 만큼 강성이 높은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측 아치가 자극이 피부 병변이 막 생기면 이런 경우에는 맞춤 깔창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 시판용이 너무 비싼 걸 사는 건 조금 비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맞춤형 깔창을 하게 되면 이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조금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 신발 고르는 건데요. 이거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 환자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저는 러너인데 러닝할 때 러닝 크루들이랑 안정화를 골라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안정화하면 저는 안전화를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공사장에서 무거운 물체가 발에 떨어지는 걸 보완하려고 앞에 쇠가 들어있는 신발이 있어요. 네. 그걸 안전화라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런닝할 때 안전화를 신고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안정화더라고요. 스테빌라이저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거를 되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아시지? 이런 것도 들었고 했는데 신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고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신발에 여기 스테빌리티가 있고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할 때 이 신발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신발은 아치 서포트나 그러니까 미드솔이나 아웃솔에서 약간 아치 서포트를 한 게 있으면 이제 이게 스테빌라이징이라고 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뉴트럴이 되는 거고요. 쿠션이 이제 리스폰시브니스라 해서 얼마나 반발력이 좋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더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반발력이 좋고 그래서 보면 약간 더 신발이 더 두꺼워지고 뚱뚱해지고 무거워지는 거 미드솔과 아웃솔을 두텁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하는 게 안정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카보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화 아까 신발 기준 할 때 지금 얘기인데 교정 깔창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그냥 신발을 고를 때는 그냥 편안한 신발이 당연히 좋죠. 신발이 지금 뭐 나이 땡, 아디 땡 다 좋습니다. 뭐 호 땡, 브룩 땡 다 좋은데 비쌀 필요는 없지만 발볼의 넓이가 잘 맞고 발등과 신발 사이 여유가 있어서 불편하진 신발이 좋은 신발입니다. 비용은 상관없고 요즘 신발은 다 평탄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깔창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냥 뉴트럴한 신발보다는 뭐 약간 반응성이나 이런 걸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정 깔창을 갖춰서 아치 서포트를 인솔에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브랜드엔 상관없습니다. 다만 꼭 얘기하는 게 교정 깔창을 직접 넣어보고 사시라. 미드솔, 아웃솔 중립적인 것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신발 회사 자체가 이제 그런 아치를 좀 받쳐주는 거를 미드솔과 아웃솔 그 우리 3단계 층을 사면 제일 바깥쪽 중간층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거 신발보다는 깔창이 이미 아치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뉴트럴한 것부터 신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신어보는 게 더 유리한 구매 방법이고 이게 온라인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세일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는 꼭 신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내 깔창을 가지고 가서 브랜드 상관없이 하나씩 신어보고 또 사이즈도 조절해가지고 발이 신발 교정 깔창과 잘 맞는 걸 신어보셨을 때 훨씬 유리하다. 이것도 이제 신발을 고를 때 이럴 때는 뉴트럴을 고르시는 게 더 좋고 이제 반응성은 이제 신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제 신발인데요. 네. 이게 신발이 회사들이 다 컨셉이 있습니다. 이거 아디 땡인데 네. 이 신발을 보면 뒤꿈치가 여기는 깎았어요. 그렇네요. 예. 이거 아식 땡인데 아식 땡은 바깥쪽에다가 젤을 발라놨어요. 이 두 회사 컨셉이 다릅니다. 아디 땡은 원래가 우리가 체중을 딱 실 때 힐 스트라이크라 해서 뒤꿈치가 땅 닿을 때 바깥쪽이 정말 짧은 시간에 받고 안에서 롤링되면서 안쪽이 닿거든요. 그래서 아디 땡은 바깥쪽에 있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깎아버리고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식 땡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젤을 발라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서로 컨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래 회사는 약간 3D 모션 전통적인 영상 분석법으로 신발을 좀 만드는 거고 저 위에 뭐 나이땡이나 전통적인 다른 회사들은 또 족저압 측정에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거죠. 그러니까 컨셉이 좀 다르니까 신발도 꼭 신어보시고 고르셔야 됩니다. 운동 치료는 당연히 근력 강화, 그래서 내재근 강화, 이렇게 수건을 발로 짚는다든지 책장을 넘기다든지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발이 이렇게 휘어 있어 보면은 아킬레스건도 따라 휘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단축이 돼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특히 벽밀기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운동 효과가 교정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 아킬레스 단축이 있는 경우에 신전 효과는 당연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수술은 여러 가지 수술법도 있지만 정말 뾰족한 왕도 있는 수술은 없고 다만 좀 파워풀하지만 합병증 있는 거 어떠한 수술을 해도 조금씩은 다 뭔가가 불편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현재 여러 가지 논문에서 그래도 정설로 받아지는 수술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수술은 누가 하냐면 정말 심한 변형 때 하는 거죠. 그냥 조금 있는데 조금 좋아지게 하려는 수술이 아니고요. 이걸로 살아가기 없고 이것이 평생 어른이 됐을 땐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뭐 운동을 못하게 되거나 힘줄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부족부의 유압술, 종골의 절골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이 뒤꿈치를 이렇게 잘라서 안으로 넣어주고 나사를 박아주는 수술도 이게 내측 전이 절골술이라고 해서 뒤꿈치뼈를 교정하는 좀 이거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외측두 연장술은 바깥쪽에 그 뼈를 절골하고 뼈 이식을 통해서 발에
바깥쪽을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주고 발의 뒤쪽을 연장을 해서 후족부 외반, 바깥쪽에 휜 거를 교정하고 앞쪽으로 빠진 것도 안으로 돌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성마비의 평발이 동반된 아주 심한 평발도 이런 전통적인 술식으로 교정을 하였고 이 뼈를 절골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뼈를 넣은 만큼 바깥쪽이 늘어나게 돼서 발이 안으로 돌아오는, 발이 안으로 들어오는 교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거 제가 수술 사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평발 심하면 이게 뭐 체중발을 심하게 안 했어도 이게 평평한 발인데 이 외축주 연장술을 하고 뼈 이식을 했을 경우에 이 수술 직후에 바로 아치가 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인데 이 외축주 연장술을 하게 되면 이 외축주 연장술 모든 수술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축주 연장술을 한 근접 관절이 약간 탈구가 있어요. 아탈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항상 걱정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절염일까 걱정을 많았는데 이것이 제 연구에 따르면 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제 환자 수술인데 이거는 뇌성마비에 동반된 아주 심한 13세 여자 환자가 이렇게 발이 휘어 있고 아치가 뭐 플랫하다보다는 거의 안으로 뾰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절골술만으로도 아치가 형성되고 나중에 아치 내고정물을 다 제거한 상태도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수술한 환자인데 오늘 아침에 회진 돌면서 이 엑스레이를 제가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이것도 심한 평발입니다. 평발인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C자형으로 뭔가 엑스레이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렬 자체가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초록색 선이 정상입니다. 이 뼈의 중간쯤에 반반 정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에 닿는 거죠. 뼈에 닿지도 않고 X자 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쪽에는 힘줄이 터지거나 기능이 저하가 생기고 바깥쪽은 충돌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C자로 생긴 거는 이런 기형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심했던 발이 수술하면 비록 체중바 사진은 아니지만 아치를 지금 바로 수술 직후에 얻을 수 있는 사진이고 성인에서는 그러면 이 수술 안 하고 지내는 사람 어떡하냐? 이거는 대개 소화 편평종이 남은 상태고 불안정성, 피로감, 아킬레스 단축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발목을 염자를 했는데 남들은 2주 가는데 난 항상 6주, 8주, 3개월 간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체중이 좀 더 많거나 자주 접질렀던 거를 다 그 흰 인대 쪽에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평발 있었던 줄 모르고 아니면 평발기 뒤꿈치 외반인 걸 모르고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증상을 좀 오래 고통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감소하고 운동을 할 때 혹시 교정 깔창이나 그런 인솔이라고 하는 깔창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주상골 같은 게 동반된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뒤꿈치가 X자 다리 되는 게 더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고 조금만 똑같은 하중이라도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고 힘줄이 더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데 성인에서도 이렇게 X자 발목에 그 후족부 외반이 있고 평발까지는 아니고 평발기가 있는 상황에서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으면 이렇게 부주상골을 떼주는 수술과 뒤꿈치를 옮겨주는 아까 내측 전이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체중부하고 운동도 하고 취직을 하고 일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직업적 활동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렬도 아까는 뼈 쪽에 닿지 않은 상태가 이제 노란색으로 어느 정도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뭐 재미삼아 MBTI 얘기를 했는데 발의 성향은 뭐 사람마다 자기 성격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서 좋아하는 사람이 독서를 해야 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데 발 때문에 나도 모르게 I의 성향을 띄었다면 한번 체중부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십시오. MRI 찍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고 나든 아치가 주목하는 거는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뒤꿈치가 외반인지들 꼭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깔창이든 기성품 깔창이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발, 안타깝게도 군대 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적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만 아주 심한, 특히 소아에서 진행하는 심한 평발, 어른에서 진행하는 심한 평발은 큰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족부 외반과 동반된 기형이 있을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인이 진행되는 평발이 여부는 이제 엑스레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고 조기 개입을 한다면 그래도 큰 수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번 라이브 방송 도중에 올라왔던 질문들 한번 답해 볼 텐데요. 김홍성님께서 평발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에도 통증이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척추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논문을 올해 투고 예정인데 자세 불균형, 특히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평발 통증이 좀 악화되는 성향, 그 다음에 그 발목의 관절염의 그 각도가 좀 변화되는 소견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증거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평발 때문에 좀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1대1 관계의 인과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연성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또 MBTI 관련된 질문 같은데요. 김민님께서 평발이면 리더십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지성 선수 리더십 좋잖아요. 예, 평발이어도 국가대표 하시고 저는 주장하신 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은 그런 날님께서 편한 신발만 신다 보니까 아치가 더 무너진 느낌입니다. 신발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이거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신발 선택 중요합니다. 이 비싼 신발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편한 신발. 그러니까 요즘 뭐 너무 부드러워서 막 이렇게 뒤틀어지는 신발보다는 좀 더 아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신발들이 비용이 별로 차이 안 나는 신발이 있거든요. 너무 쿠션 있는 신발, 너무 유연한 신발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신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비싼 신발, 메이커 신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신발은 다 제조사별로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평탄화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신발도 좋지만 그런 너무 유연한 신발보다는 좀 아치 서포트가 되는 신발이 평발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 텐데요. 푸바우 덕후님께서 평발 유전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주셨어요. 이게 평발이 뭐 맨델의 유전 법칙처럼 유전 확률을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 성인에게서 그 가족력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15%, 20%는 무증상 유연성 평발이 성인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치만큼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서울구민병원 안지용 원장님과 함께 이 평발, 요족이 알려주는 건강 신호부터 발가락 모양으로 보는 성격 이야기까지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는요, 구민병원 정형외과 선생님과 함께 유익한 건강 이야기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